자, 오늘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국제관계와 국제법. 국제법 가기 전에 뭐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냐면 국제관계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국제관계 얘기하기 전에 국제사회 얘기를 또 먼저 하죠. 국제사회의 뜻부터 나와 국제사회에는 우리가 사실 통합사회 때 국제사회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구성 요소들 혹은 행위 주체들,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행위 주체들엔 뭐 국가도 있고 국제기구도 있고 다국적 기업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는 역시 뭐야? 국가지.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그 다음에 이렇게 갈매기 표시하시고요. 기타 등등 더 써놓을게요. 지방자치단체 있고요. 쓰세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국제적 시민단체. 우리 국제적 시민단체 다른 말로 NGO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이익집단,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개인. 그러면 영향력 있는 개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겠죠. 그래서 현직 미국 대통령, 전직 미국 대통령, 또는 유엔 사무총장, 노벨상 수상자, 또 여기는 안 썼지만 국제적인 스포츠 선수들도 역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명한 국제적 스포츠 선수나 아니면 뭐 예술가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해서 국제사회에는 이렇게 다양한 행위 주체가 있다. 여기까지 다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이 이렇게 다양해. 그럼 이제 일단 메모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는 누구라고요? 국가입니다. 국가. 그래서 국제사회 가로해봐. 기본 단위. 국제사회의 기본 단위는 국가입니다. 국가. 그리고 여기 형광펜을 주시셔야 돼요. 국제사회의 기본 단위는 국가는 원칙적으로는 다 평등한 주권을 가져요. 즉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바티칸의 면적은 0.44제곱킬로미터. 어제에서 3학년들이 선생님 0.44제곱킬로미터면 어느 정도예요? 철산 1동보다 작아요. 철산 1동. 철산 1동이 0.52제곱킬로미터더라고요. 철산 1동, 철산동 전체 말고요. 철산 1동. 그것보다 작은 나라가 바티칸입니다. 그 나라도 하나의 주권을 갖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러시아도 하나의 주권을 갖고 있어. 그럼 면적이나 국력과 상관없이 평등한데 중요한 건 이거야. 원칙적으로 평등하다는 얘기야. 실제로 에티오피아와 미국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없을걸? 이렇게. 자, 다음. 국제사회 특징 1번, 2번, 3번입니다. 국제사회 첫 번째 특징은 국가가 기본 단위고 두 번째 특징 꼭 기억하셔야죠. 국제사회는 세계 정부가 없어요. 다 알고 있죠? 국제사회를 통과하는 어떤 세계 정부라는 건 SF 영화나 소설 속에나 있지 없습니다. 강제력을 지닌 세계 정부는 없다. 세 번째, 힘의 논리와 국제 규범이 공존한다. 중요합니다. 여기 힘의 논리 줄지시고요. 힘의 논리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현실주의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 규범은 다른 말로 뭐라 할 겁니까? 자유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논리가 함께 뭐한다? 공존한다. 즉 국제사회는 어떨 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해. 힘의 논리라는 게 뭐야?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공격하고 억압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국제규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떨 때는 평화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 대화가 통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두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양면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적인 양면이 공존하는 게 바로 뭐다? 국제사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옆 페이지에 빈칸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는 이렇게 필기를 할 건데 일단 설명한 다음에 필기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방금 말했지.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와 국제규범이 함께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거를 우리가 사상으로 바꿔보면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로 바꿀 수 있어. 자, 우리 이거를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건 일단 그 사상의 배경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갖고 왔다? 우리 사회계약서를 배웠잖아요. 정치 시간에. 홉스의 사회계약서는 뭐였습니까?
인간의 국가나 정부가 없을 때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즉 성악설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잖아. 그 홉스적 인간관에서 사상의 배경을 찾을 수 있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국제관계는 뭐다? 힘의 우위다. 즉 강한 나라가 이긴다 이 얘기입니다. 강한 나라 마음대로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힘은 뭐야? 물론 국력도 있겠지만 국력을 같이 갖추고 있는 물리력, 군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는 미국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건 미국이기 때문에 현재 국제사회는 미국이 주도한다. 미국의 어떤 이익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현실주의적 관점이 되는 거죠. 자, 현실적 관점에 의하면 국제사회에서 평화가 보장되는 방안은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돼. 선생님 봐봐. A란 나라와 B란 나라가 있어. 두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는 방법이 평화가 보장되는 방법이지. 전쟁을 안 하는 게 평화잖아. 그러면 이 현실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A라는 국가가 핵무기를 만들었어. 근데 B라는 나라는 핵무기가 없어. 그럼 불안하겠죠.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협박하면 B라는 나라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핵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A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B라는 어떻게 돼? B라는 나라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돼?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때?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즉 현실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상대 국가보다 내가 군사력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뭘 해야 됩니까? 상대 국가와 마찬가지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먹힌다. 이게 홉스잖아. 홉스의 인간과는 약육강식이야. 강한 애가 약한 애를 먹는 거란 말이야. 국제관계도 그렇다고 보는 게 무슨 관점이야? 현실주의적 관점이야. 국제사회,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뭐가 지배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약소국은 먹히게 돼 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뭐해라? 군사력을 똑같이 키르라는 얘기지. 그래서 동맹 등으로 이루는 세력 균형 전략을 통해 이 말이 뭐야? 우리나라 혼자서 안 되면 힘 있는 나라랑 뭘 하라는 얘기야? 동맹을 티격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야? 이렇게 힘의 균형. 얘네가 하나 있으면 우리도 하나 갖고 있고 쟤네 편이 핵무기가 두 개면 우리도 두 개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게 균형이야. 세력 균형.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 뭐니 해도 뭐야? 군사력이라는 얘기죠. 그게 뭐야? 군사력이 바로 평화를 뭐 해준다? 보장해준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현실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군비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군비 경쟁. 쟤네가 전차가 100대인데 우린 전차가 한 대도 없어. 이러면 불안하다는 얘기야. 우리도 전차 100대 있어야지. 그러면 쟤네도 우리를 공격 못하겠지. 똑같이 100대씩이니까. 같이 죽자는 얘기가 아닌 이상엔. 물론 한계가 너무 명확하죠.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그러니까 지금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비판하는 거야? 야, 너 너무 한쪽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국가들끼리는 경쟁도 하지만 국가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상호 우존적인 관계도 있어.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적인 어떤 무역 구조에서는 저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같이 망해. 그러니까 저 나라가 살아야 우리도 사니까 그렇게 쉽사리 공격하거나 전쟁하지 않을 거야. 국가들은 서로가 필요한 관계야. 너는 왜 그걸 안 보니?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또 복잡한 국제관계를 지나치게 군사력으로만 힘의 논리로만 단순화해서 설명한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반면 정반대는 이상주의라는 말 딱 나오죠. 얘는 꿈을 꾸겠구나. 자유주의적 관점 또는 이상주의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이상주의는 사상적 배경으로는 계몽주의가 뭔지 아니? 계몽주의의 핵심은 인간은 결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게 계몽주의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잖아요. 그치, 혜경아? 너는 언제나 항상 이성적으로만 행동하니? 아니지. 이성적으로 행동하면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지. 하지만 감정적으로 오늘 너무 짜증나 빡쳐. 오늘은 좀 칠래. 이럴 때 있잖아. 그치? 근데 계몽주의는 인간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그러한 사상인데 자 일단 봐봐요.
그럼 이 사람들 자유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면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평화가 보장되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사회의 평화는 국제법으로 보장돼. 국제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너무 중요한 얘기 뭐 나옵니까? 집단안보체제. 이거 참 100%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세력균형을 통해서 평화가 보장된다. 자유주의자들은 집단안보체제를 통해서 뭐가 평화가 보장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집단안보체제가 뭡니까? 써있죠. 안전보장체제, 참가국 내 특정 국가가 실행하는 침략 등에 대하여 다른 참가국이 협력해서 그 침략 등에 대항할 것을 약속하고 국가 안전을 상호 집단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0개의 국가가 있어. 100개의 국가가 어떤 국제기구를 만들었어? 근데 그 100개의 국가기구 중에 어떤 A라는 그 회원 국가 중에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공격하려고 해. 그럼 나머지 98개 국가가 A라는 국가를 막는 거지. 야! 너네 B 국가 침략하지 마. 그건 불법이잖아. 우리 국제법에서는 침략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럼 98개 국가가 압력을 하면 그 나머지 1개 국가는 B를 침략 못 하겠죠. 1대 98인데 어떡할 거야, 그치? 이렇게 집단이 뭘 평화를 유지한다. 이게 집단안보체제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는 얘는 뭔데? 이거는 끼리끼리 동맹을 묶어서 다른 애들끼리 군비 경쟁을 통해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게 세력균형이고요. 집단안보는 말 그대로 어떤 국제기구, 국제법, 오케이? 그런 걸 통해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한계 있죠. 한계 이름에 나와 있잖아, 이미. 뭐야, 야, 너네 이상적이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했을 때 유엔은 뭐 했는데? 무슨 집단 안보가 발동했는데? 못했잖아요. 왜요? 러시아는 유엔 상임 이사국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국입니다. 못 건드려요. 즉, 이상주의적 관점으로는 강대국의 침략은 못 막아요. 그럼 선생님, 국제관계를 바라볼 때 현실주의적 관점이 맞아요? 이상주의적 관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어떨 때는 이걸로, 어떨 때는 이걸로. 예를 들어 봐봐. 서로 비슷한 국가들 있지. 국력이 비슷한 국가. 에티오피아랑 케냐를 보자. 아, 미안한데, 그 나라들한테. 에티오피아가 케냐를 공격하려고 해. 그럴 때는 유엔이 나설 수 있어요. 유엔 회원국들이 에티오피아를 압박할 수 있죠. 야, 너 문제 안 돼. 안 돼. 하지 마. 케냐 침략하면 너희들 경제 제재할 거야. 그러면 에티오피아는 케냐를 침략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건 아무도 못 막아요. 이렇게. 그러면 봐봐. 케냐가 에티오피아를 공격할 때는 자유주의적 관점인 집단안보 체제를 통해서 국제평화를 보장할 수 있고요. 그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는요. 얘죠. 현실주의지. 힘의 논리. 알겠니? 이렇게.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포함한다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봐봐요. 이거 현실주의자들의 세력균형 전략,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의 집단안보 체제 반드시 설명에 나오니까요. 꼭 써놓으세요. 자, 필기하십니다. 어디까지? 집단안보 체제까지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다 하세요. 아래쪽에다 쓸 거 많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국제기구 얘기를 조금 볼 겁니다. 국제기구 보기 전에 오케이. 국제법이 쭉 나오고 국제기구는 어디 나오나요? 그 뒤에 나오나요? 그럼 먼저 쓸게요. 얘를 잠깐 보고요. 국제사회 특징 받고 그러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얘긴데 뭐 세계사를 전체 할 수는 없고 우리 현대에서 지금 근현대이든 지금의 국제사회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별표하셔야 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거 시작이에요.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 17세기 중반인데 베스트팔렌 조약은 사실 우리가 세계사를 한 친구들한테는 익숙하겠지만 세계사를 하지 않으면 생소할 수 있죠. 이건 도대체 무슨 조약이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모두 다 서양 중심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종교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종교전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대 카톨릭 혹은 구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신교, 개신교라고 불리는 두 크리스트교 종파의 전쟁이었죠. 30년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30년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종교전쟁이에요. 구교와 신교의 전쟁. 근데 이때 한 나라, 두 나라가 참석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종교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아니고 국교와 신교의 전쟁이야. 즉 아빠는 카톨릭을 믿는데 아들은 개신교를 믿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아빠는 성당에 다니는데 아들은 교회 다닐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 유럽이 나라와 상관없이 내 가족끼리도 형제끼리도 부모 자식끼리도 싸웠어요. 종교의 전쟁을 놓고 종교의 자유를 놓고 자 어쨌든 유럽 전체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30년 전쟁은 근데 이제 싸우다가 치쳤지 양쪽 모두 그래서 이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조약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로 인해서 유럽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의 국제회의 결과로 맺어진 조약이라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였다면 정말 이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참가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끝날 때 어떤 한두 나라가 모여서 끝낸 게 아니라 이 전쟁에 참가했던 많은 나라들이 한 번에 모여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치면 그걸 무슨 국제회의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치? 그런 어떤 근대적인 느낌의 국제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맺은 조약이 웨스트팔렌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정치를 배울 때 이게 시작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뭐에? 여기 나오지. 근데 국제사회의 시작을 이 조약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일단 30년 전쟁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유럽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의 뭐야? 국제회의였다고. 그리고 그 국제회의에서 맺은 조약이 뭐라는 얘기야? 웨스트팔렌 조약. 물론 이 조약으로 개신교, 신교의 종교의 자유가 인정됐죠. 그 전까지는 카톨릭만 있었어요. 카톨릭 쪽에서 개신교를 인정 안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주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요? 근데 국제사회의 시작은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으로 봅니다. 그럼 잠깐만 이 파란색 설명만 일단 쭉 쓰는 거야. 파란색 설명만. 자 잠깐 쓰는 거 멈추고요. 설명 들은 다음에 마저 쓰세요. 그럼 선생님 근대 국제사회는 도대체 뭘 근대 국제사회라고 말해요? 사실 그 전까지 유럽은요. 프랑스가 있고 영국이 있으면 영국의 우두머리는 영국 왕이고 프랑스는 프랑스 왕이 우두머리인데 이 종교전쟁 전까지는 각국의 왕들보다 로마에 있는 교황의 힘이 더 셌어요. 카톨릭의 우두머리, 종교의 우두머리죠. 그런데 이 조약을 맺으면서 나오잖아. 근대 국제사회는 교황과 황제로부터 독립된 선생님 교황은 알겠어요. 황제는 또 뭐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독일이라고 부르지만 당시는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지금의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여러 나라들을 아우르는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의 우두머리가 황제인데 그 황제 밑에 각국의 나라들, 왕국이라고 쓰는 나라들이 거의 실질적으로 독립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건으로. 그래서 교황과 황제로부터 독립된 주권 국가가 일반화되었다. 뭐 이후에? 웨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봐봐. 현대사회에서 국제사회라고 하면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누구니? 국제사회 구성원은 개인이 아니라 누구야? 국가란 말이야. 근데 그 국가는 어떤 국가야? 다 자기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야. 그게 현대의 국가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 현대의 국가 개념 그런 게 언제 생겼냐고? 이때 웨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게 근대 국제사회의 시작이라고 이 조약을 쳐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권국가가 일반화되었다. 즉 이로 인해서 교황과 황제 같은 애들로부터 독립한 간섭을 받지 않는 이런 얘기야. 다른 권력이나 여기서 말하는 다른 권력은 뭐겠어? 교황의 권력 혹은 황제의 권력이나 다른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간섭을 받지 않고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이게 오늘날의 국가 개념이거든. 이런 현대의 국가 개념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뭐로? 웨스트팔렌 조약으로. 알겠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겠죠. 쓰세요. 일단 이 파란색 부분과 이 부분까지 여기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빨간색으로 네모하고 별표해 주세요. 자, 다음. 웨스트팔렌족으로 근대 국제사회가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그 뒤가 되면 이제 19세기 후반에 유럽 강대국들 제국주의가 됩니다. 제국주의라는 뜻은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약소국가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려는 게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면 강대국들이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했다는 얘기는 뭐겠어? 약한 나라들을 침략해서 뭐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식민지. 근데
유럽 강대국들 중에서 먼저 시작해서 식민지를 만든 나라들이 있고요. 조금 늦게 시작해서 식민지를 만들려고 둘러봤더니 영국, 프랑스가 다 먹고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소해야지. 그래서 강대국들끼리 식민지를 둘러싼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데? 1차 세계대전이야.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의 전쟁입니다. 여기 나오죠? 제국주의 시대 산업혁명 이후 유럽 열강이라는 건 강대국, 유럽 열강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그러면서 이 시대, 이 제국주의 시대 때 유럽 중심의 국제사회가 확산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유럽 중심의 국제사회를 펴고 있죠. 그러다가 이 늦게 출발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먹을 게 없으니 자기네들끼리 쟁탈전을 벌인 게 1차 세계대전이라고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써있죠. 제국주의 국가 대 제국주의 국가의 전쟁이에요. 그들끼리의 식민지 쟁탈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에 사상자와 그래서 처음으로 전 세계 규모의 국제기구란 국제연맹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쓰세요. 1차 세계대전에 이쪽에는 쓰지 마시고요. 여기 옆에다가 제국주의와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필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선생님이 설명한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초의 국제기구인 국제연맹이 만들어졌는데 국제연맹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 뒤에 다시 또 뭐가 일어납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제국주의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의 전쟁이었다면 2차 세계대전은 전체주의 국가에 의해서 전쟁이 일단 일어나죠. 이때 전체주의 국가란 독일, 일본, 이탈리아 정도였습니다. 2차 대전 때는 무기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대규모 살상 무기가 만들어집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피해, 그 다음에 재산의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국제연합, 유엔입니다. 국제연맹은요, 리그예요, 리그. L. 근데 연합은 유니언이죠.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에 대한 얘기를 일단 볼 겁니다. 자, 국제연맹은 아까 봤듯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연맹이 창설되었으나 당시 우리는 따로 놀 거야. 고립주의가 뭔데? 고립. 왜 따로 놀 거야? 우리는 스스로 왕따 할 거야. 이런 고립주의를 표방했던 미국이 국제연맹에 참가하지 않았어. 이 강대국이. 그러니까 국제연맹은 탄생하는 순간부터 삐걱거렸겠죠. 또 가입했던 일부 국가가 뒤에 탈퇴합니다. 누가? 독일 탈퇴하고 일본 탈퇴하고 막 이러죠. 또한 국가들끼리의 의견 차이 등으로 집단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적 제재라는 건 국제연맹은 뭘 갖고 있지 못했다? 국제연맹의 자체적인 어떤 군사력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강제력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국제연맹 회원 국가 중에 한 명이 국제연맹에 회원 가입한 어떤 국가가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공격하겠대. 그럼 국제연맹에서 야, 안 돼 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나라를 막아줄 만한 국제연맹에 뭐가 있어야 돼?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고요. 얘네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아주 많았던 국제연맹을 대신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국제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UN이랬지. N은 내셔널, 자 국가를 말하는 거고요. U는 유니언이야. 그래서 훨씬 더 끈끈한 거야. 강력한 결합을 말하는 겁니다. 뭐에 비해서? 리그 오브 네이션, 즉 뭐보다? 연맹보다. 2차 대전 이후에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1945년 국제연합이 설립되었다.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한 국가들이 다 참여했고요. 강대국이 다 참여했죠. 그리고 드디어 뭘 만들어요? 군대를 만들어요. 유엔 군이 있어요. 유엔 군대. 평화 유지와 국제 협력 등을 주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군사력도 만들었고요. 국제 사법재판소라는 재판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맹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게 바로 국제연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그 위로 올라가서 아까 우리 여기 이 페이지 있잖아요. 그 페이지에다가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써주세요. 저기 잠깐만 이 밑에 필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중간쯤에 쓰지도 또 너무 크게 쓰지는 마세요. 이 아래 또 필기할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을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2차 대전 이후가 바로 국제사회는 냉전 시대로 접어듭니다. 냉전. 자, 냉전이라는 것도 거의 고유명사처럼 쓰이니까요.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냉전은 2차 대전 이후야. 일단 냉전이라고 딱 했을 때 맨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 시기가 떠올라야 돼. 언제가 냉전이었냐? 2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이후. 자, 그럼 시계 떠올랐지. 그럼 대체 냉전은 뭐냐? 냉전은요, 어떤 한 나라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떤 모습을 말해주는 게 냉전이에요. 2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냉전 체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죠. 냉전이란 국제사회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과, 즉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인 예전에 구소련, 옛날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국가들, 즉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소련과 소련의 동맹국들이 크게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대립하던 시기가 냉전 시대라고 말합니다. 냉전 시대.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냉전 시대 아닙니다. 이미 깨졌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 냉전 시대는 특히 우리나라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갖고 있죠. 우리가 1945년에 해방돼서 이 냉전의 두 축인 미국과 소련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는 소련 군정이, 남한에는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남북한 분단됐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분단이 돼 있는 거고요. 이렇게 미국과 자유진영, 소련과 공산진영 간의 대립 관계를 우리는 냉전 시대, 냉전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을 이렇게 갈라놓은 건 바로 뭐야? 이념이지, 사상.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 그래서 이념 대립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냉전을 끝낸 게 바로 뭐냐? 중요하겠지. 냉전의 시작은 2차 대전 끝나고 직후야. 그럼 냉전의 끝을 알린 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89년, 90년, 91년 이렇게. 89년에 몰타선언, 90년에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눠져 있었죠. 분단됐었는데 통일했어요. 공산주의의 동독과 자유주의의 서독이 통일한 게 90년. 그리고 공산주의의 가장 위에 있었던 중심 국가였던 소련이 해체가 되는 게 91년이야. 그래서 89년 몰타선언, 90년 독일 통일, 91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뭐가 끝났다고 보는 거야? 냉전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45년에 시작된 냉전이 91년에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냉전 이후의 시대가 바로 뭐야? 탈냉전이야. 냉전을 벗어났다. 탈자는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냉전 이후의 시대를 탈냉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냉전 시대 때는 너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즉 적군과 아군을 나누는 기준이 사상이었잖아. 이념.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 그러면 탈냉전 시대 때는 이제 더 이상 이념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야 봐봐, 국가와 국가가 관계를 맺을 때 사상을 물어보지 않아요. 너희 공산주의 국가야? 그럼 우리 너희랑 관계 안 맺을래?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를 가지고 외교 관계를 맺는 건 냉전 시대 이전이었어요. 냉전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아니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입니다. 알겠어요? 대만과 중국이 있잖아요. 대만이 자유주의 국가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랑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중국이잖아요. 대만과는 외교 관계 없어요. 국교 관계가 없습니다. 국교 끊었어요, 우리. 왜?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야. 탈냉전 이후에 모든 국가들을 움직이는 건 이념이 아니야. 뭐야?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이해관계죠. 이해관계. 이로울 이자에 해로울 해자야.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 그걸 따져봐서 관계를 맺는 게 탈냉전 시대입니다. 각국이, 모든 나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협력도 할 때도 있고 또 적대관계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또 이해관계 말고도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거, 오늘날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이해관계입니다. 이익이냐 손해냐. 하지만 그건 뿐만이 아니야. 뭐도 있어.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사장 때문에 남북한이 분단됐지만 다른 나라들은 민족이 다르다고 또 내전도 하고 종교를 둘러싸고 내전도 하고 알죠? 자원을 둘러싸고 내전도 하고 민족, 종교, 자원 같이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잘 봐. 분쟁은 증가했어. 큰 전쟁은 사라졌지만 분쟁들은 증가했어. 오히려 언제보다 1, 2차 세계대전 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쟁과 분쟁은 다른 거야. 전쟁은 굉장히 큰 규모잖아. 물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건 전쟁이죠.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잖아. 하지만 두 나라의 전쟁이 전 세계가 대립한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막 그 다 싸움 쓰고 들어간 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좀 예외적인 거고 오늘날에는 그게 국가 대 국가의 전쟁보다는 국가 안에서의 어떤 내전, 분쟁 그런 것들이 더 많다. 더 많아졌어 예전보다. 오히려 더 증가했다. 그래서 증가했다고 선생님이 별표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탈냉전 시대에는 냉전 시대 때는 얘들아 이념 하나였다니까 이념 하나. 이념 하나 가지고 적국가 아군이 됐어. 근데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이유가 너무 많아. 복잡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민족, 종교, 자원 알겠어요? 이렇게 더 복잡해졌다. 여기 나오잖아. 이제 우리나라는 대만과는 외교 관계가 끊겼고 중국과 대만은 자유주의고 중국은 공산주의인데 근데 왜 우리는 이 나라랑 외교 관계를 맺었어? 이 나라가 우리한테 더 이익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됐다. 그래서 냉전에 필기하실 거 하고요. 탈냉전 할 거 하시고요. 여기는 형광펜 조친 거다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살짝 필기한 다음에 몰타서는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몰타선언 잠깐 쓸게요. 아까 몰타선언 1989년에 몰타선언으로 냉전체제가 끝났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필기 우리 그 옆 페이지에다 이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몰타선언 1989년 지중해 몰타 섬이 있어요. 몰타 해역에 몰타 섬이 있는 그 바닷가에 배 위에서입니다. 배 위에서 선상에서 배 위에서 미국과 적대 국가였던 미국과 소련의 우두머리들 정상이 만나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만나 냉전 체제를 종식한다고 합의한 선언. 냉전의 두 축이었던 소련과 미국의 정상이 냉전을 끝내겠다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이 몰타 선언은 상징적인 의미와 현실적인 의미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러면 몰타 선언으로 냉전이 끝나기 시작했잖아. 동독통일하고 90년에 91년 소련이 해체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냉전 이후는 탈냉전이라고 하고 또 다르게 부르는 말은 없나요? 자 여기다 쓰는 건요. 냉전과 탈냉전을 부르는 다른 말이 있어요. 냉전은 소련과 미국이라는 초유의 강대국 두 나라를 중심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양극체제라고도 부릅니다. 양극 체제는 다 뭐라고요? 다른 말로 우리는 냉전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냉전 체제를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은 양극 체제고요. 그 다음에 양극 체제가 끝나고 나서 탈냉전 시대 때는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강대국이지만 냉전 체제처럼 딱 두 개의 축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주체들이 등장한다 해서 자 이거는 탈냉전 이후입니다. 냉전 이후. 탈냉전 이후를 우리는 다극체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냉전과 탈냉전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밑에 설명을 써보겠습니다. 양극체제는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
소련의 사상적 대립이 사상 이념이죠? 사상적인 대립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세계를 두 개로 나눴다. 양분했다. 두 개로 양분이라는 건 두 개야. 두 개로 나눴다는 뜻입니다. 세계를 양분했던 냉전 체제를 말한다. 그래서 냉전 체제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양극 체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반면에 다극 체제는 1906 물론 냉전이 종식된 거는 몰타선언 이후라고 보지만요. 냉전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한 건 60년대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극 체제는 1960년대 이후 동서세계. 자, 또 이 표현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동서세계라는 건 여기서 동은 소련과 동맹국들, 그 다음에 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서라고 불렀어요. 서쪽, 서방세계 이렇게 불렀습니다. 소련과 동맹국들을 여기서 동에서 그 다음에 미국과 동맹국들을 서방세계 이렇게 불렀어요. 그 표현도 알아두세요. 자, 동서세계를 대표했던 미국과 소련의 지도적 위치, 즉 냉전은요 초강대국이 딱 두 개였다니까요. 미국, 소련, 미국. 그런 이런 미국과 소련의 지도적인 위치가 약화지는 거지. 크게 약화돼요. 그러면 이들의 위치가 약화되면 새로운 강대국들이 떠오르겠죠. 약화되어 나타난 국제 정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념이 쇠퇴하고 자국의 이익,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는 이해관계겠죠.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때 등장한 게 자, 미국과 소련이 아닌 제3세계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제3세계의 등장, 중국과 인도의 성장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 유럽 연합의 등장, EU 등장 이러면서 미국, 소련 말고도 국제정치 혹은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세력들이 등장하죠. 강력한 세력들. 물론 현재는 제3세계는 사라졌지만 중국과 인도, 유럽연합은 여전히 강력한 국제사회였던 세력으로 등장했죠. 이러면서 뭐야? 극이 두 개였다는 뜻이야. 극이 두 개. 양극은 미국과 소련. 근데 다 극이라는 게 여러 개라는 얘기야. 만을 다 짜야. 알겠니? 그러니까 양극이 다극이 됐다.
냉전이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몰타 선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우리 페이지를 쭉 넘겨가면 여기 있습니다. 153페이지에 우리 책 153페이지에 보면 몰타 선언 또 나왔죠. 그럼 다시 몰타 선언 별표하시고요. 1989년 11월 3일 지중해의 섬나라 몰타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좋습니다. 이 남자. 세계사에서 잘 나오는 사람이죠.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동유럽의 시장경제체제 도입에 대한 소련의 불간섭, 전략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포함한 군비의 축소,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소 등을 논의했고 소련의 국내법 개정에 따른 미국의 경제 지원과 무역 혜택 보장도 합의했다. 서방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자 우리 좋습니다 이거. 지금 사실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올해처럼 많이 나왔던 적이 없었죠. 이게 뭐냐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냉전 체제가 됐잖아. 그때 미국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소련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동유럽 국가들 다 공산주의를 했거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국가가 많아지면 소련의 힘이 더 세질 거 아니야. 그러니 유럽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직 공산주의가 되지 않은 서유럽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과 야 우리 미국이 도와줄게. 우리 잘 지내보자 하면서 맺은 군사동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즉 다시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누구랑 누가 맺은 군사조약이야? 미국과 유럽, 미국과 서유럽. 그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기구야. 군사동맹입니다. 써놓으세요. 나토라고 부르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미국과 누구? 서유럽. 혹은 그냥 미국과 유럽 국가들, 북서유럽,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맺은 뭐야? 군사동맹이야. 근데 이게 올해 왜 많이 나왔어? 얘들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왜 일어났니? 표면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서 일어났어. 러시아가 그거를 극도로 꺼려 했거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생각해봐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미국과 서유럽의 군사동맹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겠다? 그럼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최전선이 러시아까지 오는 거잖아.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긴장할 만한 거죠. 그래서 나토가 맨날 나왔잖아. 알겠니? 올해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온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언제 만들어진 거야?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거야. 지금도 있죠. 반면에 당시에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만든 군사동맹, 이 나토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야? 그게 바르샤바 조약기구예요. 이건 지금은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망했기 때문에. 나토는 있지만 얘는 없어요. 근데 일단 봐봐, 좋죠? 그러면 다시 기억해. 시험에 냉전 체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구들이 이거야. 알겠니? 둘 다 군사동맹이야. 둘 다 2차 대전 이후 끝나고 미국과 자유주의 국가들이 만든 군사동맹 나토,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만든 군사동맹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알겠니? 근데 이거를 이때 몰타 선언할 때 이때 고르바초프랑 부시가 야 우리 이제 이런 군사동맹 하지 말고 이거를 정치적 기구로 바꾸자라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안 바뀌었죠. 나토는 여전히 군사기구로 있죠.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없어졌지만. 자 어쨌든 이 선언으로 세계는 화해의 무드로 접어들었다. 45년 2월 얄타 회담으로 시작된 동서양 진영의 충성 없는 전쟁이 와우 색깔 형광펜 바꿔봐. 예. 1945년 얄타 회담으로 시작된 거 있잖아. 그러면 어디다가 발표해야 돼? 이거. 어떻게 외워야 돼?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얄타 회담이 열렸잖아. 그럼 이 얄타 회담은 뭘 시작하는 거야, 이건? 이건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회담이었다면 시간이 지난 89년 몰타 선언은 뭘 끝내는 거야? 냉전을 종식시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얄타, 몰타, 여기 쉽지? 얄타로 시작해서 몰타로 끝나는 거야. 뭐가? 냉전이. 얄타, 몰타. 오케이? 타타. 근데 이걸 또 바꿔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얄타 회담으로 시작된 동서. 무슨 말하지? 동은 어딜 말한다고? 소련과 공산주의. 서는 어딜 말한다고? 미국과 자유주의. 동서 양진영의 총성 없는 전쟁 체제. 그래서 뭐야? 냉전이야. 콜드 워, 콜드 워. 차가운 전쟁. 왜? 총을 안 쏘니까. 그럼 총 쏘면서 서로 죽이는 전쟁을 뭐라 그래? 열전. 뜨거운 전쟁. 알겠니? 콜드 워야 냉전은 말 그대로. 총대는 하지 않는데 엄청난 긴장 관계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몰타 선언으로 붕괴되었다. 잊지 마 이거. 얄타, 몰타, 타타. 타로 시작해서 타로 끝났다. 타로 시작해서 타로 끝났다. 됐죠? 여러분 이 국제수영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이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베스트팔렌 조약은 잠깐 볼까요? 152페이지. 근대적인 주권국가. 얘들아 이렇게 기억해. 베스트팔렌 조약하고 이퀄 뭐야? 근대적인 주권국가. 근대적인 주권국가의 탄생이다. 이렇게 받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나라가 신성로마 제국이었다고. 신성로마 제국은 중세 이래 영방국가로의 분열 체제가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30년 전쟁은 제국의 분열을 더욱 촉진하여 제국의 통일을 결정적으로 가로막았다. 이 전쟁은 제국 안에서의 신교, 후교 간의 종교적 대립으로 시작되었지만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면서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열강들의 국제전쟁으로 발전했다. 전쟁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막을 내렸는데 그 결과 제국 내에 신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었고 신교도를 지원한 프랑스와 스웨덴에게 많은 영토를 빼앗겼고 누가? 신성로마가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독립이 승인되었으며 수많은 제후국이 독립국으로서의 주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제국의 통일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어쨌든 이걸로 뭐가 됐다? 근대적인 주권국가가 등장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해서요 우리는 일단 국제정치 얘기들을 쭉 한번 봤고요. 여기 다시 봅니다. 이후 현대 세계를 보면 현대 세계는 현대 국제사회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죠. 현대 국제사회는 상호 의존성이 커지면서 세계화 시대가 되었었죠. 선생님이 왜 과거 영어 썼을까? 선생님이 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앞으로의 국제사회를 살짝 전망해 보자면 다시 신냉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그때는 이념이었는데 지금은 이념은 아니지만요. 점점 그러니까 세계화로 한 2, 30년 전 세계 국경이 거의 없어져서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아마 이렇게 자유로운 국제여행이 가능했던 마지막이 아닐까 앞으로 앞으로 한 100년 정도는 그런 생각을 섣불리 해봅니다. 다시 보호무역과 다시 국경 장벽이 높아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이제 앞으로 얘기고요. 세계화에 따라서 국제사회는 각국 정부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코로나 전까지 얘기야. 지역사회, 국제적 시민단체 등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 주체로 등장했다. 즉,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서는 전통적으로는 국가가 대부분 모든 걸 했는데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지역사회, 지역사회, 즉 지방정부나 국제적 시민단체 NGO 등의 역할이 커졌다. 그리고 평화가 오래되면서 국제법 같은 국제규범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럼 봐봐요. 국제법 같은 국제규범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 이건 2022년 전의 얘기입니다. 코로나 전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는. 보면 이 얘기는 현실주의자보다는 자유주의적 관점이죠. 자유주의적 혹은 이상주의적 관점이죠. 그게 더 힘을 얻었었죠. 하지만 또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국제관계를 봤습니다. 여기 여러분 문제 푸시고요. 봐봐요. 국제사회는 첫 번째 기본 강제력을 지닌 세계정부 없어요. 그 다음에 상반되는 두 개의 관점이 모두 통용됩니다. 힘의 논리로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말했듯이 뭐, 국제규범. 이건 힘의 논리 반대야. 힘의 논리는 군사력으로 설명하는 거고, 국제규범은 대화로 해결하는 거야. 힘의 논리는 전쟁으로 해결하는 거고, 알겠니? 국제규범은 대화로 해결하는 건데, 둘 다 공존해, 둘 다. 아까 말했잖아. 어떨 때는 대화로,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힘의 논리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국제정치는 다 이것, 즉,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이 함께 뭐한다? 공존합니다. 알겠죠? 다음, 땡땡 시대로 들어선 국제사회는 다극체제, 아까 말했지. 여기서 극이라는 건 강대국들이라고. 즉, 탈냉전이지. 냉전이 끝났다는 얘기지. 탈냉전 시대로 들어선 국제사회는 다극체제로 변모하여 각국은 뭐가 중요해? 이념이 아니라 이해관계.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협력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다음 땡땡땡이란 국제사회가 서로 의존성이 커지면서 이게 세계화죠. 세계화는 국제사회가 서로가 서로의 의존성이 커지면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이다. 까지 해서 일단 국제관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